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고요.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과 이란 60일 휴전 연장 합의가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투심이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스노우플레이크의 폭등으로 시작한 AI 기술주들의 랠리가 강세가 두드러졌던 오늘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AI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연이어서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신고가 썼고 다시 한번 폐장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 신고가를 다시 써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수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기대됩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저와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끌어올려졌고요.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05%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기술주들의 랠리로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0.91%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0.58% 올랐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컸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급등세가 나왔던 국제 유가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MOU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WTI는 0.91% 오르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90달러 선 밑에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때는 1.8% 가까이 밀리다가 금세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한편 브렌트유는 0.02% 소폭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저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MOU 보도에 오늘 유가의 급등세는 진정됐고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재부각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가 됐고요. 국제유가는 한때 2%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충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군은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면서 호르무즈 인근 군사시설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미국이 휴전을 깼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발표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전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장중에 흘러나왔습니다. 악시오스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핵 협상 재개와 관련한 MOU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면 휴전 60일 연장의 추진과 이란 핵 협상 재개 논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컸고요. 이란 측의 기뢰 제거 조건도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시장은 전면전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폭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 부분 축소가 됐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나스닥의 반등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최종 승인은 아직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타스님 통신이 오늘 장중에 이 MOU 확정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군사 충돌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최악의 확전은 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물가 부담보다는 시장의 경기 둔화에 주목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의 핵심 경제 지표는 4월 PC 물가 지수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이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3.8%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좀 시장이 주목했던 건 전년 대비해서 3.8% 올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를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3.3% 상승한 수준이었는데요.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건 전월 대비 한 0.2% 상승한 부분이 이전치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둔화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헤드라인 물가는 높았지만 시장은 이 근원 물가가 둔화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경기 둔화 신호를 다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됐고요. 개인 소비 증가율 1.6%에서 1.4%로 마찬가지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를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경기 과열보다는 성장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PC에 관련해서 헤드라인 물가는 높았지만 근원 PC가 둔화됐다는 부분 중요했고요.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급등 압력이 오히려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결국 물가의 재폭등보다는 경기 둔화 속 금리 부담 완화 가능성에 더 주목을 했고요. 결국 오늘 나왔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연준이 당장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높은 물가보다는 금리 급등 가능성 완화에 더 안도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색깔이 강했던 건 역시나 AI였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깜짝 실적과 함께 아마존 웹 서비스 대형 계약 발표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시장에게는 AI 투자 수요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 AI 기술주들 동반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중동 변수와 물가 부담 속에서도 AI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I 쪽으로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간밤 시장을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 나오고 있고요. AI 안에서도 오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하락하는 업종은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긴 조정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런스지에서는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AI 신규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쪽으로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자금을 싸들고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간밤에는 오라클이 또 6.6%대 상승, 팔란티어가 8.1%대 상승,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대 상승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쪽 안에서 최근 들어서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한번 간밤에는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이에 반해서 또 간밤에 반도체주들은 약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쉬어갔습니다. 0.5%대 하락세, 인텔은 0.7%대 하락 나왔고요. 어제 또 하락이 나왔던 퀄콤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 AMD도 4.5%대 상승 나왔습니다. 퐁당퐁당 장세입니다. 어제 내렸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또 오늘 내렸던 종목 같은 경우엔 내일 시장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0.5%대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2009년 이후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을 10주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결국엔 사상 최고치인 건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알파벳은 0.3%대 상승세, 메타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0.79%대 상승, 테슬라가 0.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간밤에 파이낸셜 쪽은 조금 약했습니다. JP모건 0.85%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쪽 샌디스크 3%대 상승,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3.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드웨어 쪽까지 이제는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통해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기술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소비재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HD 그리고 GE 이와 같은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도 0.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바이부터 좀 보고 갈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인데 미국의 베스트 바이가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베스트바이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시장에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꺾였던 전자제품 판매 지표가 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15.8%대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정규장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했던 게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이 연이어서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개장 전부터 스노우플레이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6%대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일즈포스인데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SaaS가 이제는 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실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주가 돼버렸습니다. 실적은 성장을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0.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줄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좀 다른 헤드라인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랠리가 이어질까? AI가 강세를 보일까? 그리고 AI로 인한 강세장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사도 있었던 반면에 CNBC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MOU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게 AI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로 인해 소비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결국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마켓 시그널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한국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좀 끝나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는 AI 쪽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지금까지 쉬어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이후에 AI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또 제시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비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AI 쪽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의 상황을 뉴욕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이 이번 협상 진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리스크였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과 물가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최근 두려워했던 게 바로 전쟁발 인플레이션 재확산이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추가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에 접근했다고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안도감이 시장 전반에 퍼진 것입니다. 실제 유가도 장 초반에는 급등했지만 협상 보도 이후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 국제금리도 하락했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선호, 이른바 리스크온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 완전한 낙관은 일어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았고 미국 측이 여전히 호르무즈 재개방, 그리고 고농축 우라는 포기, 핵 프로그램 종료라는 강경 조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지금 전면 확산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중동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낙관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완화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37% 폭등을 하면서 AI 관련 기술주의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물가 지표까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시장이 위험 자산 선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현재 월가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월가는 한마디로 AI 낙관론이 다시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은 중동 정쟁과 유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게 스노우플레이크 실적이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데요. AI 시대에는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AI 인프라 수혜자로 꼽힙니다. 이 회사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데다 앞으로 실적 전망도 강하게 제시했고 특히 향후 5년간 아마존 웹 서비스에 6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히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준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주가가 하루 만에 37%나 폭등했고 AMD나 퀄컴 같은 반도체주 그리고 한동안 힘들었던 소프트웨어 ETF까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계속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덜 뜨거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4월 PC 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5%를 밑돌았거든요. 물론 아직 연간 물가 상승률은 3.8%로 아직 높습니다. 연준 목표치는 2%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은 지금 물가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AI 성장 스토리는 계속한다라는 두 가지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가 내부에서 경계론도 여전합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현재 시장을 고위험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I 기대감으로 증시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유가와 인플레이션, 중동 변수 중 하나만 다시 흔들려도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AI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 같습니다. 또 여기에 엔트로픽이 무려 기업 가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픈 AI를 제쳤다고요?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엔트로픽의 이번 투자 유치를 단순한 스타트업 펀딩이 아니라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번에 650억 달러, 우리 돈 약 97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최종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1조 달러 기업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오픈 AI보다 몸값이 더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오픈 AI가 지난 3월 약 8,50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불과 2달 만에 엔트로픽이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배경에는 AI 코딩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서비스가 기업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개발자들이 AI에게 코드를 짜게 하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엔트로픽은 연환산 매출이 현재 47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몇 달 만에 급증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정도 규모 스타트업 가운데는 별리 없는 성장 속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월가와 실리콘밸리는 AI를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기, 인터넷 이후 최대 인프라 투자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 반도체 기업, 데이터 센터 업체, 그리고 국부 펀드 자금까지 전부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엔트로픽 투자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까지 참여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고요 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시에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서로 투자하고 고객이자 공급업체 역할까지 동시에 하면서 순환 투자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의 놀라운 성장 속도와 몸값을 반영하는 가운데 또 AI 거품 우려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완화된 데에 따라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스노우플레이크의 폭등 그리고 엔트로픽의 엄청난 몸값은 AI 시장의 뜨거워진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크게 올라왔던 하루였고요. 특히나 스노우플레이크의 급등으로 AI 기술주의 랠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기술주의 뜨거운 그 랠리가 계속 걱정의 벽을 타고 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워렌 버핏도 그리고 빌 에크먼도 가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선택했다는 이런 지점에서
이 기술주가 단순히 네. 어떤 버블을 형성하면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가는 성장주이지만은 않은 것을 워렌 버핏과 빌 에크먼의 투자를 통해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빌 에크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데 투자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 두 분이 예전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호텔, 그 다음에 치폴레 같은 레스토랑주, 그리고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 이런 음식료 주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AI 씬에서 가장 주도주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택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치 투자를 하는 월가의 구루들의 선택을 본다면 AI의 랠리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를 이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마이크론 얘기를 해볼 건데 6개월간 무려 300%가 급등을 했죠. 근데 월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60%까지 본다라는 의견인데 이 이야기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000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자, UBS가 스타트를 끊었죠. 네. UBS가 $1,625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이틀 전 정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영국의 바클레이지에서 $1,125를 부르짖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A에서 $1,500 나왔습니다. 자, 서로 이제 경쟁인데 네네. 이제 $1,000는 무조건 목표 달성한 수치로 보고 아주 앞에다가 돌을 던져놓는. 왜냐하면 지금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그 육상 선수들의 어떤 끝 테이프를 결정 지으려면 테이프 든 사람이 상당히 멀리 가서 테이프를 쳐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테이프를 가까이 쳐놨다가는 금방 그 테이프를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멀리 지금 결승 지점을 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UBS가 아직까지는 $1,625로 최고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목표 주가를 $1,500로 산정을 했네요. 자, 지금 저 과거의 인식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저런 취급을 받았었나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래도 중요한 어떤 기기라던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탑재가 되는데 무슨 저런 배추 폭이나 담는 박스에다가 지금 담아놨죠. 네. 그 정도로 메모리는 그냥 범용제였다는 겁니다. 그냥 선수로 따지면 그저 그런 뭐 홈런 한 20개 치는 선수 질비하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인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오타니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완전히 겁니다. 달라졌죠. 네. 정말 그냥 압도적으로 홈런 개수가 많은 단독 1위. 그 정도의 평가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CPU 같은 경우 AMD와 인텔 이 지금 CPU의 대장주였는데 CPU는 특별한 존재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CPU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저장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CPU,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였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범용제였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HBM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공동 설계가 되고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가지면서 네. 인텔 AMD의 CPU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지금 UBS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UBS에서 누굴 소환했죠? 엔비디아를 소환했잖아요. 그랬죠. 엔비디아는 GPU의 대명사죠. 물론 AMD, 인텔도 GPU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AMD, 인텔은 CPU에서 굉장히 자리매김을 했던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GPU에서 자리매김을 했던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CPU나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두뇌에 해당되는 두뇌의 점수를 많이 줬었고
메모리는 그냥 팔다리인데 팔다리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소환할 정도로 그리고 이 지금 DA에서도 CPU, AMD와 인텔을 소환할 정도로 AMD, 인텔, 엔비디아가 받는 PER, PBR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똑같이 보고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상당히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이 랠리가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메모리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마이크론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아까 전에 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밸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가팔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차트도 똑같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등반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등산을 하는데 인간이 무슨 로봇 수트를 착용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처음에 초입에서 등산할 때는 굉장히 다리를 힘차게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리가 질질 끌릴 정도로 해갖고 정상에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각도보다 각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중력을 이겨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중력을 이겨낼 때는 언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평상시에 봤던 밸류 이상을 받을 때만 저런 각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한번 벗겨냈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나왔습니다. 각도가 훨씬 더 가팔라졌죠. 근데 그 각도도 이겨내고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림 같은 모습. 경악하는 표정이. 네, 헬로 시드니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샌디스크랑 비슷합니다. 2023년에는 이익이 안 났습니다. 손실을 나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고 이 흑자 전환에서 가파르게 순이익이 오르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바닥에 턴어라운드 이 종목을 잡으면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1년 상승률만 855.95%입니다. 물론 샌디스크가 4,000%를 상승했으니 뭐 샌디스크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지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800%라는 수익은 인생에서 한번 맛보기도 어려운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죽을 썼었고요. 네. 2025년도 작년에는 이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가파르게 달려서 이 월 초에 지금 연초에 그 모습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지금 연초부터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치솟고 네, 있습니다. 네. 과연 이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UBS나 바클레이즈의 목표 주가인 1,200, 1,500, 1,600 달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굉장히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다. 단지 네. 이제 각도가 이렇게 계속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엔 제가 이동평균선을 넣지 않았지만 이격이 점점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지죠. 아까 등산을 얘기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산원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고소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불안감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최근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상당히 좀 가슴이 뛸 정도로 오르고 있는 마이크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랠리가 더 갈 거다라는 이제 월가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을 한번 오늘 기대를 해볼까요? 네, 역시 뭐 삼성전기겠죠. 삼성전기. 네, 이 삼성전기도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신규 매수자들은 어, 뭐 과감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미 뭐 시총도 5위 정도 지금 올라갔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삼성전기가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과열권이에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떠나보낸 이성처럼 생각하세요. 네. 떠나보낸 이성을 잡으려고 꽃다발을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지금 강한 배경은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렇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해지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판이 커지죠. 아까 인텔 AMD 나왔지만 인텔 AMD의
이 지금 CPU, 엔비디아의 GP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망까지 이 기판에 탑재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판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플립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오고 있고 MLCC도 수백 개 들어가던 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일반적인 어떤 휴대폰 부품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탈피를 하니까 저렇게 밸류 업그레이드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사실은 이미 과열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강세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다시 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접근해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간밤에 투자 의견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요. 호르무즈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유가 전망치를 각각 다르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협정 체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국제유가 관련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는 평화협정에 체결될 경우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의 50에서 75% 수준만 회복되는 부분 재개방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핵심은 해협이 완전히 열릴지 부분적으로만 열릴지 여부라면서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될 경우 올해 4분기 원유 재고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수준 아래로 급감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MOU 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번 주 한때 배럴당 94달러 선, 그리고 WTI는 89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 계속해서 시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요소로 보여집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간밤에 3%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시작하게 될까요? 이번 주에 새로운 코딩 모델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일자는 다음 주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자체 AI 모델 제품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 작성에 특화된 AI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모델은 개발자용 AI 서비스인 깃허브 코파일럿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AI 코딩 서비스인 커서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자체 AI 모델을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델보다 다소 성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안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피스 제품군 등 자사 AI 기능 운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AI 모델 공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바로 옮겨가 보시죠. 대형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대형주는 사실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스몰캡에 베팅할 시점이다. 러셀 지수의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중소형주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추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기술적 흐름상 스몰캡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올해 들어 S&P 500 지수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와 달리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고 모멘텀 역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울프 리서치는 러셀 2000 지수가 현재 약 2930선에서 추가 상승해 3000선 돌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롭 긴스버그 울프 리서치 전략가는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금은 스몰캡에 베팅할 시점이라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스몰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주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형주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이 상승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 정말 6월에 이 투자 의견이 맞아떨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머스트 노우 뉴스 만나보시죠. 엔트로픽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보다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토스를 몇 주 내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몸값이 올랐고 그리고 왜 올랐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최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오픈 AI를 넘어섰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투자 후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0조 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오픈 AI의 기업 가치 평가액 8,52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달 기준 연 환산 매출액이 4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확보한 자금을 AI 인프라 확대와 기업용 서비스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트로픽과 협력해 클라우드 AI 컴퓨팅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우려로 공개를 미뤄왔던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몇 주 안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해당 모델이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형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8도 출시했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앞으로 AI의 확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 지워졌던 한 가지 업종 그리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간밤에 출렁였습니다. 물론 MOU 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좀 줄여내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재확산 우려와 거시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시간 26일 장중 72,625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지난 4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964달러 선까지 밀리며 3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솔라나 역시 79달러 선까지 떨어져 4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 방공망이 이를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이를 휴전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며 암호화폐는 하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면은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떠한 기사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로이터가 제가 어저께 보도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시총이 1조 달러 넘어섰다는 내용을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어제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로이터 그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넘어서면서 바로 직전에 그 뭐 새벽 증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한데 그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 넘어섰고 마이크론이 넘어서면서 생긴 어떤 여러 가지들 그리고 결국은 SK하이닉스가 ADR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이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까 그렇다면 마이크론과 같은 동가에 비교를 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PEI 15배를 받게 되니까 하이닉스도 역시 PEI 15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내용의 이제 초점이었고 오늘 내용은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국 외 최초로 시총 2조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말고 일본도 아니고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아, 근데 이번 주에 너무 똑같은 내용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재방송이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시선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시니까 예, 예.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외에 시총 1조 달러가 넘어선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는 시총 1조 달러가 넘어선 종목이 무엇이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아람코 약간 논외로 쳐야 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원유를 팔아서 생긴 어떤 매출에 따른 기여. 그러니까 아람코가 있고 근데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 도면을 갖다가 TSMC 넘겨주면 TSMC는 그걸 받아서 SK하이닉스에서 받아온 HBM을 갖다 엮어서 완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TSMC 물론 예전에는 이제 퀄컴이나 애플의 어떤 용역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TSMC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제조하는 것이 TSMC의 주된 목표이자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있고 두 국가가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그 사실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2024년 이제 그 10월 15일 날 기억이 나는데 11월 15일인가 기억하는데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4만 얼마? 예, 그때, 엄청난 게 디램에 대한 초과수요, 메모리 초과수가 발생하니까 지금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마이크론 시총 1조 달러 돌파하면서 3등 기업이었던 마이크론 돌파하니까 당연히 HBM 1등 기업인 하이닉스도 1등 기업을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종목을 두 개 갖고 있는 복수를 두 개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 제외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한다면 소니도 있고 토요타도 있고 미쯔비시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시총 1조 달러에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정치권, 특히 기재부나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도 이제는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왔는데 AI가 만든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사실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지수 자체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수혜가 들어가면서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이 뭔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투탑의 종목이 내려가면서 8,000P가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놀라서 주식을 매도한 분들은 참 낭패를 겪었던 그런 어제 하루였는데 다시 SK하이닉스가 이제 양전으로 하면서 8,000P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8,000P를 올라섰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변화인 거고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일으킨 AI 혁명 그 뭐 제주에서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러 이제 어머님들도 AI를 쓰더라고요. 챗GPT를 쓰고 제미나이를 쓰는데 왜 쓰느냐? 본인들이 어떤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갖다가 스스로 그 AI 생성력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아이를 맞추며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AI를 갖다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구나. 그건 예상치 못한 어떤 서비스였거든요. 이런 예상치 못한 서비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AI 서비스를 확대시키려고 AI 서비스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고 SK하이닉스의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7,000P를 넘어서 8,000P를 넘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AI고 그럼 결국 AI가 향후 꾸준히 지속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SK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의 미래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뉴스로도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두 종목이 올라서면서 그 시총 1위는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고 2등이 SK하이닉스인데 3등에 해당하는 것이 삼성전자 우호, 그다음에 SK스퀘어도 엄청난 약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을 다 합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이 네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5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0% 넘어섰기에 부작용, 우려사항도 있죠. 반도체 꺾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꺾어지면 당연히 추락하겠죠. 하지만 꺾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지 꺾어지기 전에 이 네 종목이 상승했다는 것 갖고 우리가 폄하하거나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어저께 이제 오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배분 조정안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연금 규모로 치면 세계 3위의 큰 손입니다. 민간시장 포함해서요. 세계 3위의 큰 손인데 이 국민연금이 그런 정도 엄청난 큰 손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종목에 어느 섹터에도 어떻게 또 얼마나 투자할지가 중요한데 어저께 국민연금이 조정안을 발표하면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가 기존에는 15%에서 이제는 21% 올리겠다. 해외 주식 비중을 낮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려 5% 올렸으니까 국민연금이 잘하지 않았냐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그 비중이 30%에 20%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제 발표는 2월 기준에서 반영한 것이지 2월 기준 넘어서 3월, 4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으면은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냐? 30%입니다.
그럼 어제 조정안을 발표한다면 국민연금 10% 팔아야 돼요.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얼마냐? 무려 150조 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조정안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루에 150조를 매물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150조 원을 갖다 매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런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를 강제로 줄여야 돼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뉴스를 다 알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삼성전자가 30만 전지가 됐다는 사실을 국민연금 위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어떤 구태의연한 행보인데 구태의연한 행보를 갖다가 국민연금의 가장 입김이 강한 기재부 등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그 수익을 거두냐? 외국인들이 수익을 거둬요. 국민연금 매물을 내놓으면 외국의 큰 손들이 들어와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를 갖다가 막는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 때문에 외국의 큰 손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수익을 갖다가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가 제공하느냐?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순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참으로 큰 낭패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국민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로이터 통신에는 이 내용 자세하게는 없지만 없어요, 네. 예, 어쨌건 로이터 통신의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 거기서? 자부심을 갖고 정책적인 변화를 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연금은 몇 년 전에 어떤 갖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캄다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제도가 함께 좀 바뀌어야 되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시만 잘 가다 보니 이게 이제 그만큼 좀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미국은 당연히 안 그렇고 아니, 미국 시장은 왜 계속 매년 성장하느냐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근간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량 종목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S&P 500은 계속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그 배경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70년대 401K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퇴직연금을 갖다가 회사 입장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충당한 퇴직연금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그걸 갖다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않습니다. 채권에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자가 많아봐야 4%인데 그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갖다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이죠. 그러니까 401K를 도입을 해서 미국에서 무엇을 하느냐? 401K를 도입을 말미암아서 우량한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급에 있어서 미국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긴 그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스며들면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꾸준하게 S&P 500은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무엇을 얘기했냐? 자신이 은퇴하면 워렌 버핏의 그 자기 주식을 갖다 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했냐? 자기가 은퇴하면 401K로 말미암은 그 S&P 500을 갖다가 그 사라. 그거에서 QQQ를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해도 연간 그 은행 이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워렌 버핏이 자신 있게 말한 대목도 결국 이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401K는 갖다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국민연금은 어저께 자산 배분 조정을 보면 150조를 팔라는 얘기니까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아주 쓴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캐나다 CPSP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60조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독일에서도 그 경쟁사 독일에서 이제 캐나다에다가 로켓 우주 발사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어저께 블룸버그가 하나오션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우주 사업을 갖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 대 독일입니다. 한국과 독일이 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의 이제 TKMS와 하나오션이 마지막 파이널리스트에 이제 두 회사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두 회사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기로 이미 4월 달에 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그걸 늦췄어요. 왜 늦췄느냐? 캐나다 정부는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업을 가져가는 한국과 독일이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내놔라.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추가로 내놔라는 기조에서 두 달간 연기해서 6월 달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정부는 원래 폭스바겐이 캐나다에다가 이제 조립 공장을 지어줬으면 좋았겠지만 폭스바겐은 수익이 안 난다라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우주 발사체 사업을 독일이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막바지 일었으니까 하나오션이 캐나다의 우주 발사체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캐나다에게는 우주 발사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띄운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이 우리가 나로에 발사하거나 아니면 프랑스 기아 영에서 발사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한 바퀴 빙 돌아서 남극이나 북극에 갑니다. 그러니까 북극에 인접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주 발사체 사업을 갖다 더 확대하고 싶은데 그런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MS가 독일 정부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 사업을 지원받기로 했고 하나오션 역시 하나그룹도 우주 사업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지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 텐데 하나오션 60조 원 사업에 들어갈까라는 키워드입니다. 60조 원이라는 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TKMS나 그 하나오션이나 결국 이제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모두 다 합치면 60조짜리 사업인데 이미 벌써 하나오션이 캐나다가 하나오션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가 캐나다에 제공한 사업을 다 합치면 이미 6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기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손해보는 장사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주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잠수함을 갖다가 나토 회원국, 선진국에 납품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 전에 해외에 납품한 사례가 어디냐? 인도네시아에 하나오션에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납품한 적이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동남아고 후진국이다 보니까 후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캐나다에다가 납품하게 된다면 나토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도 납품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이 캐나다 사업이 숫자만 보면 손해보는 장사긴 하지만 이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추가로 다른 나라에다가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우려들은 있습니다. 뭐 국가적인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손해 아니냐 이러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한번 물꼬를 뜨면 마치 UAE에다가 원전을 수주하니까 체코 원전 수주해서 발판이 마련됐듯이 동일하게 추가로 수주해서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드는데요. 여기 수주전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챙겨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든글로벌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호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벽에 잘 쉬셨습니까?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5월도 오늘 거래일기로는 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중요한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또 세 가지 아이템 준비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한국은행 7월 금리 인상 유력.
일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번에 처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주재를 했죠. 원래 시장에서 신현송 총재가 처음에 내정이 됐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매파인데 그럼 한국은행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뭐 매파적으로 가겠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청문회 때나 이런 때는 그런 기색을 안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매파 본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동안에 보였던 경제학자로서 행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진일 교수라고 고려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국내에서 아주 드문 연준에서 직접 일을 했던 분인데 이 양반이 금통위원으로 선임이 됐죠, 최근에. 이 양반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진용이 지난번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금리 인상 얘기를 대놓고 꺼냈던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해서 7명 중에 3명이 이미 매파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나머지 4분 중에서도 뭐 또 있죠, 원래. 그렇게 합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이 금융통화위원들 7명의 기조는 매파적으로 이미 무게가 쏠려 있다라는 거고, 어제 신현 총재의 얘기는 뭐 물가, 뭐 성장률, 부동산, 환율 이 4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이번 오늘이라도 금리를 올릴 생각도 있었다 등등등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이 7월 달이 유력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금통위원들 7명이 21개 이런저런 전망들을 했는데 그중에 19개 전망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무게가 두고 있는 그런 거였고요. 경제 성장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뭐 하반기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5가 이제 3%가 되는 거죠. 과연 이 3%가 0.5%포인트 50bp를 올렸을 때 우리 경제 또 우리 증시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제 신현성 총재의 언급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유상대 부총재가 정말 이례적으로 뭐 저도 한국은행 출입을 꽤 했습니다만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총재도 아니고 부총재 입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기재부라든가 정부하고도 얘기가 다 됐다. 청와대하고도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금리 인상을 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금리를 하반기에 2번 정도 올리더라도 우리 경제나 우리 그 주식시장이 방향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신현수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 중에서도 내년까지 우리 경제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간 되게 이례적인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썼습니다. 어제 우리 뭐 시장 사실은 낙폭 굉장히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요. 뒷부분에 낙폭을 대폭 줄였던 코스피가 낙폭을 정말 코스닥도 절반 정도로 줄였고 코스피는 거의 뭐 한 4분의 1 이상으로 줄였죠. 낙폭을 이렇게 대폭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저렇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안에 뭐 이런 해석을 시장이 또 한 건 아닌가. 물론 뭐 중동 상황 이런 것들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2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건 어제 굉장히 늦게 결론이 났는데요. 국민연금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14.9%에서 20.8%. 요거는 이제 공식 지표고요. 중요한 건 SAA라는 전략적 자산 배분. 요게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SAA를 이제 올린다. 24.9%까지 이제 올린다. 24.5%까지 이제 24.9%까지 이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SAA가 원래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럼 24%까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28, 9%까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2월 기준으로 24.5%, 그다음에 최근 기준으로 29.1%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했던 뭐 176조니 뭐 250조니 하여간 뭐 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
기존의 비중보다 좀 오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좀 화면에 좀 나오죠. 네. 원래 시장에서 19.9%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1%포인트 가까이 좀 더 높여 잡은 거고요. 국내 주식 비중을 저렇게 높이니까 다른 거 보십시오.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다 비중이 줄죠. 해외 주식도 줄고 채권도 줄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딴 데서 줄여야지 그걸 가져오죠. 100이니까 총체가.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로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SAA 얘기입니다. 전략자산 배분. 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상한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한데 이 두 종목만 지금 거의 시총 절반이잖아요.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면 사실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간다라는 뭐 현재 가장 확실한 그런 종목이니까 그럼 비중이 지금도 사실은 있는데 덜어낸다고 해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비중이 또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해놓으면 결국은 그 오버된 부분, 추가로 늘렸는데도 더 오버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시장의 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봐도 확실한 수익을 내는 지금 종목들을 좀 덜어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은 삼성 SK하이닉스 중심의 이 쏠림 현상에 국민연금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국민연금은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론 뭐 이렇게 다층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으로 사실 웬만한 분들은 이 국민연금 하나가 유일한 거의 노후의 어떤 수단, 노후의 생계 수단, 그런 그 생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너무 위험 자산에 많이 갔을 때 잘못되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또 국민들의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어떤 우려, 이 딜레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략적 자산 배분도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확대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두 기사가 나왔고 이게 우리 시장에는 무슨 악재로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쪽은 있죠 참.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더 거셉니다. 저러려면 뭐하러 사과했냐. 저렇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려면 안 하니만 못했다. 이런 후폭풍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마트 어제 1.1% 87,000원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10만 원대였었거든요. 꽤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번 사태 때문에 다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마트가 꽤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 기세가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 5월 15일 이후 주가로 보면 이제 15%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월에 13만 6천 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도 그럴 게 이번에 사고 난 이후에 사태 발생한 이후에 지금 이 스타벅스의 이 주간 결제 금액이 4분의 1 토막이 좀 줄었습니다. 26%나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뭐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 주변에도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확실히 손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적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게 비단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이 다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역시 이번 사태가 좀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가 지금 이마트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67.5%에 대한 소위 말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다루지를 않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주가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사실 신세계라고 돼 있는 저 종목은 신세계 백화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사실은 올 들어서 한 7, 80%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한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신세계 백화점은 정유경 회장, 그러니까 딸한테 이렇게 분리를 해줬죠. 근데 이제 오빠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이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 그 여동생이 좀 잘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도 주가가 저렇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B2B가 아니라 B2C죠. 일반 대중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어떤 그 소비재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백화점이라는 고급스러운 또는 이제 대형마트라고 아주 일반 일상에 이렇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이런 쪽에서의 이런 어떤 사태들은 그 회사 주가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지금 뭐 이마트 최근 5일 동안 나오던 뭐 좋지는 않죠. 물론 최근에 장이 뭐 아주 기세등등하게 올라간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전체 시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건은요. 지금 정용진 회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신세계 이마트죠. 이 신세계 그룹 측에서 이마트와 관련돼서 뭔가 추가적인 뭐 사과라든가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좀 더 내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끌어오르고 있는 여론을 뭔가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제 명예회장이죠. 이명희, 그러니까 정영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등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저거 이제 광주 쪽인데요. 그 5.18 기념에 관련된 시민단체 분들이 저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의 제품들을 저렇게 부시는 뭐 그런 퍼포먼스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참 이런 사태도 좀 빨리 해결되고 왜냐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5월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과 장중 급락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전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국내 시장은 반도체 쏠림, 또 고금리 부담 속에서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혼돈의 5월장 총정리도 해보고요. 6월에는 과연 지수보다 종목이 빛나는 이 틈새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시장의 휴전 가능성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 간밤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걸 좀 가장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 같은지 여쭤볼게요. 식상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맨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휴전 얘기만 가지고도 증시가 계속 따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종전이 됐을 경우 또는 휴전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만큼 물가에 부담을 줬었던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미 증시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반도체가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올랐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러셀 2000이 또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칩 중심 움직였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이나 전력, 방산, 헬스케어까지 조금 확산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전과 같이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중동 이슈에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완화된 거에도 좀 반응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남의 나라 대통령 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은 맨날 지금 종전 임박했다는 얘기, 전쟁 곧 끝난다는 얘기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반응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 되면은 사실 시장도 안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근데 분위기 자체는 이란전은 더 확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고요. 또 벌써 쿠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사실상 이제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마무리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쏠림이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잘 갔던 간밤 시장이었고요. 이 휴전 기대를 반영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란 변수, 중동 긴장 완전히 해소된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협상 국면으로 보는지 그래도 경계심 늦추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확장을 시키기에는 미국도 부담스럽고 이란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 협상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을 지키고 있어요. 미국이 폭격을 해도 그렇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란도 지금 버티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경제난 봉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치사해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미국은 항상 물량 공세로 승부를 보는 나라인데 없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나중에 무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그리고 또 중간 선거 이제 앞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선거 신경 안 쓴다 이런 건 다 블러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의식해서 본다 그러면 이란전은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 수준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도 결국은 경제난이라는 측면에서 이 협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신현송 총재가 주도하는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특히 최근 기업들 성과급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지점은 어떤 건지 또 증시에는 또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요. 성과급 많이 받는 건 직장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좀 과해 보이는 성과급이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거고 네. 안 잡히게 되면 결국은 수단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일단 경계감을 표출한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열이 되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일단 시장에다 시그널을 준 것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올라가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신현성 총재께서 네. 뭐 새로운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의 양극화도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발성 또는 혹은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네. 정도만 확인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 물가 올라가는 거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미국 기준으로 9%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좀 경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물가 부담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라면. 네, 네. 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인상은 오히려 지금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분명히 이제 하는 총재께서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터치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뭐 시장에서는 뭐 악재가 겹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동 리스크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금리 부담, 뭐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 상승보다는 한 차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현재 흐름 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요. 좀 이제 ETF, 특히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네. 과열이 붙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의 질이 물론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기존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반도체 두 종목으로 쏠리는 거의 현상 자체도 이 쏠림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리 문제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은 어쨌든 고점 시그널이 맞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뭐 내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영업이익이 500조가 넘어가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어떤 규모 또는 그 체력에 비해 가지고 과하게 쏠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고 또 외국인들은 파는 어떤 그림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라서 시장의 건전화 또는 시장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쉬어갈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에 오면 업종별 순환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증시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미국도 반도체 중심으로만 가다가 네. 좀 분산되는 느낌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결국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지금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22년 러우 전쟁 이후로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르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마냥 지속되지는 않아요. 보통 그럴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등락 비율이 지금 50대 초반인데 이게 100, 12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어떤 종목 확산 가능성 그러면서 지금 주도주 종목들이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 주식들은 조금 정체되면서 네. 순환이 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 좀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 후에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도 있는데 특히 이제 뭐 2배 레버리지 상품 등장을 하면서 수급이 또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조정, 뭐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이미 과열 시그널 나왔고요. 사실 과거 지표로 보면은 고점 네. 시그널이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워낙에 실적이 압도적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고 네.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주가 돼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네. 단계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두 배 레버리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들으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두 배 레버리지는 두 배의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두 배의 손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 시점 조율을 잘못하시면 상당히 오래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이건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하셨다가는 한동안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제 경고가 뒷북이다라는 논란도 있고 또 그동안 좀 두 배 레버리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좋았던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딜레마인데요. 네. 이거 홍콩에서 상장을 하면서 이른바 좀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대박을 쳤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레버리지 투자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투자할 때도 보면 다른 상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전형적인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해놓고 미국에서 그게 상장이 되고 홍콩에서 상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 수요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부에서 되겠네요. 근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당국에서는 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당국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투자를 하는 건지 본인이 그냥 덮어놓고 포모에 의해서 덤비시는 건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서 네.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반작용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반도체가 숨고르기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형 ESS 수주 소식이 나왔죠. 시장에서 이제 뭐 다시 2차 전지 쪽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뭐 분위기 반전의 계기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마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지금은 ESS 쪽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에 전기차 비중 대비해가지고는 아직은 낮아요. 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예상보다 커진 것도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갖다 온전히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해 주려면은 네. 저는 디바이스가 확장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AI 사이클에서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는 시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네. 언제냐면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시기.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스권은 있다. 여기서 좀 핵심 변수가 되는 게 또 리튬 가격인가요, 그러면? 리튬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아침에도 네네. 보니까 자극적으로 써놨던데 약간 걸러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배터리의 키워드는 리튬이기 때문에 네. 리튬의 어떤 가격,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이쪽 기업들의 어떤 수익 이런 걸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과 차트상 바닥 확인을 좀 시도하는 구간인데 ESS 수혜주 선별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결국은 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고민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 들어오면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거기다 두 배 레버리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주식들 팔아가지고 그리 넘어가고 코스닥은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 이제 포기하고 덤비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의 문제는 연초에 코스닥 3천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거 버블이다. 그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지 우선. 그리고 3천을 얘기하지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 후유증인 거죠. 사실은 그때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꺼지면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막 손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신용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스닥 시장은 지금 수급 이탈이 가장 큰데 이걸 되돌리려면은 방법이 몇 가지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내놓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네. 코스닥 시장에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국민성장펀드에서 집중 육성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연계성이 좀 생긴다든지
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지금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처에. 그러니까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옛날에 한국 증시 코스닥 활성화 안 됐을 때 거래소가 1부, 2부로 나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핵심주, 우량주, 그다음에 약간 벤처스러운 쪽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화된다 그러면 요즘은 대형주, 우량주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정책 모멘텀도 필요하고 수급 분산도 당연히 좀 함께 나타나야지 분위기의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오늘이 벌써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사님. 뭐 지수는 올랐는데 체감 수익률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 한 달인데요. 이제 뭐 6월을 맞이해서 투자자분들 어떤 업종이랑 어떤 변수에 좀 가장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특정 다른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안 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네. 반도체하고 현대차 그룹 주식은 계속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틈새 장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싸진 그러면서 AI 확장 가능성이 커진 섹터 그리고 미해군 프로젝트가 있는 조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은근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저께도 되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1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소외됐었던 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정정이 나온다 그러면 방산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그쪽도 역시 그렇겠네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쪽에서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체크해보면서 뭐 조선, 방산,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정책 관련해서는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이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말씀은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7월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 상속세, 증여세 이거 아니라 만약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도 기업들이 그 정책에 부응을 하지 않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압박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 제재 수단이 뭐가 나올 것인지 그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거 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기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5월 시장의 지수는 강했지만 뭐 체감은 쉽지 않았던 소수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다는 거고요. 뭐 6월에는 반도체 숨고르기 솥에서 뭐 조선, 방산, 바이오 같이 좀 소외됐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개장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휴전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8개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 키워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정규장에서 오랜만에 상승폭 키워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대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컴퓨텍스 타이베이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예정이 끝나면 6월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회동을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5% 하락하면서 2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어제장 흐름 좋았는데 정규장에서 0.79%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존과 스노우플레이크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장에서 36%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추가 상승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0.33% 하락하면서 27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정규장에서 3%대 시원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에 빌드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빌드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픈 AI와 같은 외부의 AI 모델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4% 소폭 하락하면서 426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와 애플, 테슬라, 알파벳까지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은 정규장에서 0.53%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DA 데이비슨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1,5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93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부터 역시 살펴봐야겠죠.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연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휴전 연장 소식과 함께 MOU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 없는 통행을 또 보장을 하고 이란의 핵무기 추구 금지 약속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전해지면서 WTI 현재 90달러 선으로 바로 아래로 내려온 걸로 보이고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1%가량 빠졌습니다. 금 가격은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4,4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국내 주요 지표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EWI 한국 ETF까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2.95% 상승하면서 1,300포인트 선을 넘겨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EWI 한국 ETF도 4%대 크게 상승하면서 20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겠죠. 1%대 상승하면서 12,800포인트 선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49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전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혼돈의 5월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침 출근길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된다고 하네요. 출근길 안전 유의하셔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달을 맞아서 더 선명한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드리는 역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